서버가 죽기 직전에 내는 소리를 아시나요? 그건 단순한 삐 소리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펜의 회전음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쌕쌕거림, 마치 마라톤 선수가 쓰러져 자기 신발에 토하기 직전에 내는 그런 소리죠. 저는 제 친어머니의 목소리보다 그 소리를 더 잘 압니다. 저는 12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존 냄새와 절망이 뒤섞인 창문 하나 없는 서버실에 앉아 위층의 양복쟁이들이 골프를 치며 시너지니 하괴적 혁신이니 하는 헛소리를 짓거릴 때 버텍스 네트워크스의 디지털 심장이 계속 뛰도록 만들었던 12년이었죠.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이메일이 안 열릴 때,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뻗어버렸을 때, 혹은 지훈이라고 부를 우리 대표가 무료 아이패드를 준다는 링크를 클릭했다가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했을 때 당신이 찾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해결사입니다. 인터넷의 청소부이자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회사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온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시작은 구로동의 반지하 사무실이었습니다. 뻔한 클리셰죠? 지훈이 그리고 5년 전에 주식을 현금화해서 제주도로 감귤, 농장을 하러 떠난 다른 2명의 창립 멤버들, 그때는 모든 게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해적이었고,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미자판이 빠진 낡은 노트북으로 우리 회사의 독자적인 물류 플랫폼인 벡터, 스트림의 기초 코드를 짰습니다. 컵라면 냄새와 야망이 배어있는 침낭을 뒤집어 쓰고 책상 밑에서 잠을 잤죠. 저는 이 회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2015년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밤, 백업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전력을 우회하려다 서버렉에 손이 깊게 베인 적이 있었는데 그냥 테이프로 손을 칭칭 감고 계속 타자를 쳤습니다. 시간을 후 건너뛰어 지난주 화요일로 가보죠. 저는 42입니다. 비만 오면 도지는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고 타운홀 미팅에 앉아 지훈이가 이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 떠드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유리와 크롬으로 번쩍였고 비즈니스 캐주얼 카탈로그에서 3D 프린터로 뽑아낸 듯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인턴보다 더 오래된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단상 위의 지훈이는 제 현대 아반떼보다 더 비싼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성과를 이뤄냈는지 떠벌렸습니다. 쿠팡과 계약을 따냈다느니 처리량을 최적화했다느니 하면서요. 회의실을 둘러보던 저는 최근 회사에서 그의 가장 큰 기여라곤 탕비실에 어느 브랜드의 탄산수를 채워 넣을지 결정한 것밖에 없는 남자치고는 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 회사를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얘기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술 취한 회사에서 혼자만 맨정신이었던 적이 있거나 당신보다 연봉을 10배는 더 받는 사람의 프린터를 고쳐준 적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그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리즘에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어쨌든 다시 그 끔찍한 난장판 이야기로 돌아가죠.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지쳐 있었죠. 뼛속까지 나파이프로 채워진 것처럼 무거운 그런 피곤함이요. 저는 새로 들어온 신입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반짝거렸습니다. 주니어 데브옵스 에반젤리스트니 고객 성공 닌자니 하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었죠. 그들은 하루의 절반은 라운지에서 틱톡을 찍고 나머지 절반은 저한테 비밀번호를 어떻게 초기화하냐고 묻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분 하나 없고 예산마저 코미디 수준으로 쪼들리는 인프라 총괄 디렉터라는 직함을 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바닥 내가 깐 거야.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게 문제였죠. 저는 회사의 비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인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새로운 마케팅팀 직원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걸 들었죠. 아, 그 고인물. 책임님한테 물어봐. 회사의 모든 흑역사가 어디 묻혀 있는지 다 아는 분이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죠. 그는 제가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덤을 직접 하고 생석회를 뿌린 뒤 그 위에 꽃까지 심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화요일 회의는 댐에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시니어 임직원들의 연봉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걸 허리띠 졸라매기라고 불렀습니다. 린, 경영 원칙이라나요. 그는 제 전세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시계를 찬 채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자동이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남은 잔액 빌어먹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함. 눈밑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드드라이브가 손상될 때마다 나타나는 바로 그 경련이었죠. 저는 마치 냉장고 문 여는 법을 방금 배운 골든 리트리버처럼 해맑게 웃고 있는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페너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닌자들과 에반젤리스트들을 쳐다봤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구조적 뼈대였던 충성심이 녹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요란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책상을 엎어버리는 영화 속 한 장면도 아니었죠. 아주 조용했습니다. 서버펜이 멈추는 듯한 정막이었죠.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나를 가둔 뒤 서버의 철자조차 모르는 놈에게 그 열쇠를 쥐어줬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영업팀을 위해 배정된 자연관과는 거리가 먼 구석에 후미진 제 파티션 책상으로 돌아가 코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코드, 벡터, 스트림. 그건 실용적인 면에서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방대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얽힌 논리 게이트와 의존성의 걸작이었죠. 저는 모든 줄을 다 알았습니다. 201번째 줄을 삭제하면 배송 매니페스트 모듈 전체가 포르투갈어를 내뱉기 시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새벽이 심하다 수동으로 재부팅을 해줘야 하는 원인모를 버그가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았죠. 저는 모니터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랑 나 꼬마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진짜는 우리들 뿐이야. 하지만 공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폭풍우가 오기 직전의 냄새 아시죠? 오존과 흙냄새. 사무실에서는 비싼 향수와 배신의 냄새가 났습니다. 단지 그 폭풍의 크기를 아직 몰랐을 뿐이죠. 그 허리띠 졸라매기가 거짓말이라는 것도 제가 이미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근을 했습니다. 저는 늘 야근을 했죠. 청소 노동자들이 마치 제가 조각상이라도 되는 양 제 발 주변을 진공 청소기로 밀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고용된 그 잘난 스타 개발자가 활짝 열어둔 결제 게이트웨이의 보안 취약점을 패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잡지 못했다면 아침까지 1만 개의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되었을 겁니다. 패치를 저장하고 코드를 커밋했습니다. 대시보드의 녹색 상태 표시등이 깜빡이는 걸 지켜봤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자부심도 안도감도 없이 그저 내 커리어가 있던 자리에 텅 빈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죠. 주차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가 오겠죠. 11월의 서울은 얼굴에 젖은 회색 수건을 찰싹 때리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제 차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쌕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는데 지훈이의 포르쉐가 전용 주차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유리에 진흙탕을 튀기며 쌩하니 지나갔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신호탄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겁니다. 폭탄은 이미 제 집 반지하의 낡은 서류함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성냥을 그어줄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연봉 동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인물 취급을 받은 것도요. 12년. 동안 놓쳐버린 생일들, 취소된 데이트들, 독감에 걸린 채 일했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무언가는 부서져야 한다고. 단지 그 무언가가 그들의 현실 전체가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 우주는 더 이상 힌트 따위를 주지 않고 아예 벽돌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자리에서 슬픈 샌드위치나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웠겠지만 하필 서버실의 에어컨이 고장나서 제가 늘 과열된 라디에이터 같은 기분인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하죠? 그 소음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탕비실로 갔습니다. 버텍스 네트워크스의 탕비실은 성수동의 힙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처럼 보이게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지옥의 대기실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뒤집어진 거북이처럼 허우적대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빈백 의자들과 먼지만 쌓여가는 테이블 축구대가 있죠. 저는 미지근한 커피를 홀짝이며 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테이블 너머에 새로 들어온 신입 2명이 노트북을 가운데 두고 모여 있더군요. 한 명은 태민이라는 24살짜리 남자애로 실내에서도 명품 비닐을 쓰고 다니며 이메일 서명에 코인 투자자라고 적어놓는 애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코딩 부트캠프를 갓 졸업한 지은이라는 여자애로 성격은 착하지만 기술적 숙련도는 편의점 샌드위치 수준인 애였죠. 그들은 속삭이고 있었지만 어린애들이 비밀을 공유할 때 다들 그 비밀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내는 그 시끄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대박, 회사에서 그 연봉으로 시작하게 해줬다고요?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세게 불렀거든요. 태민이가 의자에 기대한자 포도알을 입에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도 오퍼를 받았다고 했더니 링크드인에서 리크루터가 제 프로필을 조회한 것도 오퍼로 치자면 사실이니까요. 그가 킥킥거렸습니다. 그가 지은이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남의 걸 훔쳐보려던 건 정말 아니었는데 제 눈은 1분에 수천 줄씩 스크롤되는 코드, 속에서도 이상 징후를 찾아내도록 훈련되어 있거든요. 15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띄워진 PDF는 제게 광고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건 연봉계약서였습니다. 버텍스 네트워크스, 직급 주니어 시스템 아키텍트. 제 시선은 맨 아래 굵게 칠해진 숫자로 향했습니다. 기본급 1억 5천만 원. 순간 세상이 도는 것을 멈췄습니다.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 영업팀에 떠드는 소리,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모든 게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12년을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유지보수하라고 고용된 바로 그 아키텍처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제가 전체 인프라를 관리합니다. 저는 1년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태민이는 프로젝터를 켜려면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애인데 저보다 3천만 원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족같이 존중하지 않는지를 수학적 수치로 정확히 정량화한 것이었죠. 그들에게 저는 감가상각되는 자산이었습니다. 태민이는 반짝이는 새로운 투자처였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는 다 마시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로 곧장 걸어가는데 심장이 갇힌 새처럼 갈비뼈를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침착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착오일 수도 있어. 스톡 옵션이 포함된 금액일 수도 있잖아. 저는 인사팀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인사팀 실장은 최인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최 실장은 인적 자본이라는 단어를 아무런 아이러니 없이 사용하고 금박 궁서체로 쓰인 열정이 곧 실력이다 같은 영감을 주는 액자들로 사무실을 꾸며놓는 부류의 사람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에는 닿지 않는 그 팽팽하고 기계적인 미소. 얼굴에 뜬 404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러 화면 같은 표정이었죠. 서연 책임님, 웬일이세요? 그녀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제 연봉 보상 문제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실장님. 그녀의 미소가 1마이크로초 정도 흔들리더니 이내 초기화되었습니다. 아, 연봉 동결권 때문이신가요? 타운홀에서 지훈 대표님이 설명하셨듯이. 아닙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방금 전 제 밑으로 들어오는 주니어 시스템 아키텍트의 연봉 계약서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사실에 관한 겁니다. 제가 12년 일하고 받는 돈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많이 받는 그 직무 말입니다.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환풍구에서 쉬익 소리가 났습니다. 최 실장은 저녁 먹기 전에 사탕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서연 책임님, 그녀가 거만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셔야죠. 지난 2년간 테크 업계 연봉이 폭등했어요.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려면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시장 가치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요. 내가 곧 시장입니다.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안다고요. 내 시장 가치가 로그인 비밀번호를 아직도 파스월 123으로 쓰는 어린애보다 낫다는 겁니까? 최 실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죠. 서연 책임님, 내부 형평성과 외부 영입 예산은 별개입니다. 책임님은 기존 연봉 인상 궤도에 있는 거고요. 태민 씨는 신규 영입입니다. 업계 생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고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 궤도를 조정해서 맞춰요. 내가 달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장님. 내가 직접 가르쳐야 할 신입, 직원이랑 최소한 동등하게는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녀는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도록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도 완전한 무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평가 시즌도 아닌데 3천만 원을 그냥 올려드릴 순 없어요, 서연 책임님. 특히 동결 기간에는요. 그건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 제가 실수했습니다.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였죠. 내가 데이터 보존 규정을 썼습니다. 내가 재해 복구 규정을 썼고요. 연봉 규정도 다시 쓰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녀가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대사를 날렸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게 될 그 대사. 그녀는 몰랐겠지만 버텍스 네트워크스의 사형 선고에 서명한 거나 다름없는 그 대사를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펜을 집어들고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서연 책임님. 그게 신규 인재의 시장 가치예요.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다른 선택지도 알고 계시겠죠.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Accept it or leave.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 열정이 곧 실력이다 액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고양이 사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감각이 저를 씻어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는 증발하고 차갑고 투명한 명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논리 퍼즐이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잘못된 각도에서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같았죠.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최 실장은 저의 갑작스러운 항복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위치를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주 많은 걸 깨달았네요. 저는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책임님, 그녀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제 뒤통수에 대고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제 주변에서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폰으로 뭔가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지훈이는 영업 총괄이사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해결사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충직한 서연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도전 받아들이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년 다닌 직장을 때려치우려면 빵빠레가 울리거나 신경쇠약이라도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실로 쳐들어가 마호가니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동댕이 치고 배경음악으로 We are the champions가 흐르는 가운데 모두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상상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끝났을 때 녹슨 기업의 가위가 마지막 남은 존중의 끝마저 싹둑 잘라버렸을 때 당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이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해리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에 답장하고 티켓을 처리하고 복도에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인 프로세서가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느라 바쁜 와중에 백그라운드에서 쉘 스크립트만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 조종 상태로 움직였죠. 오후 5시가 되자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거칠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도장을 찍으려고 6시 반까지 남아 있었지만 금요일이었고 불금의 유혹이 일하는 척 하는 유혹보다 강했으니까요. 저는 5시 45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팀이 돌기 시작했고 진공 청소기 소리가 제 퇴장에 애잔한 사운드 트랙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싸지 않았습니다. 종이 박스를 들고 나가는 건 너무 눈에 띄는 신호니까요. 대신 제 백팩을 열었습니다. 제 사진, 음악, 그리고 코드 치트 시트가 들어있는 개인용 외장하드를 넣었습니다. 커피를 코드로 바꾸는 기계라고 쓰인 이 빠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그잔을 챙겼습니다. 3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버스터의 액자를 넣었죠. 나머지는 다 버려두었습니다. 상패들, 2014년에 받은 이달의 우수사원 명패 스트레스볼, 5년 동안 정리해야지 마음만 먹었던 엉킨 케이블 뭉치들, 그것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삶의 유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열었습니다. 최 실장과 지훈이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죠. 제목, 사직서, 즉시, 효력 발생, 버텍스 네트워크스에 제 직무에서 사직합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제 책상에 두었습니다. 제 사원증은 키보드 위에 있습니다. 김서연,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이라는 말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건승을 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팩트만. 차갑고 단단한 데이터뿐이었죠.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나의 왕국이자 나의 감옥이었던 서버실 문을 보았습니다. 제 모니터에 붙어있던 쉬는 거 잊지 마 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보았습니다. 전송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레냐드에서 사원증을 빼서 키보드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백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색 카펫과 동기부여 포스터가 붙어있던 풍경이 닫히는 문틈으로 사라지자 어깨를 짓누르던 물리적인 무게가 날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너무 빨리 수면으로 올라온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운전길은 흐릿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젖은 도로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만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시장 가치만큼 돈을 받지 못해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 평범한 투룸빌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싸구려 레드와인을 한 잔 따르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이제 어쩌지? 가장자리에서부터 패닉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쥐꼬리만 한데 젊음을 우상화하는 업계에서 내 나이는 42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앙 같은 실수를 저지른 건가? 자존심을 굽히고 모욕을 삼키고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나 챙겼어야 했나? 아니,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초와 후회 같은 맛이 났습니다. 홈오피스 겸 남는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형 컴퓨터 부품들과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풀지 않은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구석에 고장난 프린터 뒤에 서류함이 하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초창기 시절에 쓰던 베이지색에 찌그러진 철제 모노리스 같았죠. 기억 한 편에서 무언가가 툭 튀어올랐습니다. 10년 전의 대화. 우리 모두가 아직 친구였고 지분이라는 단어를 색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던지며 놀던 시절 신도림의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지훈이와 다른 창립 멤버들과 함께 밤을 새웠던 기억. 제가 무언가에 서명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2011년의 위기였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저도 그때 회사를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그들은 제발 남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장 현금을 더 줄 순 없으니 다른 걸 제안했었죠.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함으로 다가가 맨 아래의 서랍을 힘껏 당겼습니다. 끼익거리는 항의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제는 없는 가전제품 보증서, VCR 설명서, 그리고 저 안쪽에 버텍스 법무 창립이라고 라벨이 붙은 파란색 플라스틱 바인더가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표지에 쌓인 먼지를 훅 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에 희미한 불빛 속에서 먼지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쉼표 하나당 비용을 청구했을 법한 변호사가 불림체로 작성한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창립자 참여 계약서. 어차피 법적 효력도 없는 흔해 빠진 경업금지 조항들을 넘겼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8.4조 지식재산권 및 자녀 권리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파게티 코드처럼 빽빽하게 얽힌 법률 용어였지만 저는 논리를 읽을 줄 알고 신텍스 문법을 알죠. 문장들을 파싱해 나가자 제 목구멍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형사적 과실 또는 절도로 정의되는 징계 해고를 제외하고 서명자가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회사는 브룩 A에 정의된 핵심 인프라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유지한다. 취소 가능한. 해당 라이선스는 창립자 김서연의 지속적인 동의를 얻거나 원으로 평가된 지식재산권 일체를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매입에 실패할 경우 기반 소스 코드 및 아키텍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즉시 창립자에게 귀속된다. 저는 먼지 쌓인 카펫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냥 직원으로 고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네이버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제가 짠 코드의 소유권을 가진 기술 파트너로서 저를 문서에 명시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를 매입하지 못하고 저한테서 라이선스를 빌려 쓰고 있었던 겁니다. 내 고용 상태나 내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라이선스를요. 저는 방금 사직했습니다. 징계 해고도 아니었죠. 그 말은즉 라이선스가 무효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즉 그들 매출의 80%를 처리하는 플랫폼. 제가 만든 플랫폼 태민이가 유지보수해야 할 그 벡터 스트림이 더 이상 버텍스 네트워크스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제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느릿한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습니다. 착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양떼 목장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깨달은 늑대의 미소였죠.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빈 방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원 빌 때 조심했어야지. 최 실장. 플래시백. 2011년 새벽 3시. 신도리역 근처 24시간 해장국집. 깍두기 국물 냄새와 락스 냄새가 섞여나고 전두엽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형광등 불빛이 웅웅거립니다. 지훈이는 일주일은 못 잔 사람처럼 보입니다. 머리는 떡져 있고 눈은 핏발이 섰으며 식탁 위에서 냅킨을 갈기갈기 찢어 눈송이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서연아, 네이버로 가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가면 베타. 런칭은 망해. 베타가 망하면 투자자들은 떠나. 투자자들이 떠나면 난 다시 우리 부모님 집 반지하로 기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선지의 장국을 퍼먹으며 아지랑이처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을 모른 척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훈아, 네이버는 나한테 4대 보험이랑 퇴직금을 줘. 넌 피자랑 약속만 주잖아. 약속만 먹고 살 순 없어. 내가 다 보상할게. 그가 애원하며 끈적이는 식탁 너머로 서류 하나를 밀어줍니다. 봐, 우리 삼촌 아는 변호사가 써준 거야. 널 위한 보험이야. 저는 그 두꺼운 종이를 봅니다. 이게 뭔데? 엔진은 네 소유라는 뜻이야. 지훈이가 잔뜩 긴장한 채 몸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핵심 코드, 벡터 프로토콜. 그건 내 거야. 우리는 그냥 빌려 쓰는 거고 네가 우리랑 있는 한 우린 그걸 쓸 수 있어. 만약 우리가 널 배신하거나 회사가 커져서 널 쫓아내려고 하면 넌 내 장난감을 다 챙겨서 집에 가면 돼. 우리가 너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보증수표라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죠. 그가 저를 보호해 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훈이는 이 왕국이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절박해서 그냥 왕국 전체를 통째로 넘겨버린 거라는 걸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알았어. 제가 싼 티 나는 파란색 모나미 볼펜으로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남을게. 다시 언제. 저는 그 서명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잉크는 살짝 바랬지만 선명했습니다. 김서연, 그리고 그 옆에 대표이사 박지훈.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 했죠. 상어가 필요했습니다.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요일 밤 9시. 대다수 변호사들이라면 이미 소맥을 3잔은 말아먹었을 시간이지만 저는 맨정신일 사람을 한 명 알았습니다. 도윤. 우리는 2016년에 6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잘 되진 않았죠. 그는 서초동 로펌과 결혼했고 저는 제 서버들과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는 성질머리가 더럽고 기업의 갑질을 저만큼이나 혐오하는 계약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해당 조항을 사진으로 찍어 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나 가상의 질문 하나. 만약 내가 2011년에 여기에 사인했고 오늘 방금 퇴사했다면 회사의 IP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입력 중이라는 점 3개가 떴다가 멈췄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도윤의 목소리는 칼같이 또렷했습니다. 원본 가지고 있다고 말해 제발. 손에 들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게 진짜고 브록에 있는 정의가 내 예상대로 포괄적이라면 넌 그냥 IP를 소유한 게 아니야. 그 새끼들 멱살을 제대로 쥐고 흔들 수 있어. 아드레날린이 확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해봐. 이건 권리 환원 조항이야. 도윤이가 거의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문 케이스인데 회사 입장에선 미치도록 위험한 독소 조항이지. 기본적으로 걔네는 직무 발명을 산 게 아니야. 라이선스를 임대한 거지. 그 라이선스는 네 고용 상태를 조건으로 하고 고용이 끝나면 라이선스도 끝나는 거야. 즉시
네가 사직한 이후에 그 코드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건 핵심 인프라니까 코드가 없으면 플랫폼을 돌릴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걔네는 그거 없으면 불도 못 켜. 도윤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회사에서 널 잘랐어. 내가 사직했어.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나가라길래. 아, 이건 예술이다, 진짜. 도윤이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작품이야.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걔네랑 절대 말 섞지. 마, 전화도 받지 말고 내가 당장 갈게. 걔네 사내 변호사가 바지에 오줌 지리게 만들 내용 증명 및 사용 중지 요청서를 당장 써야 해. 도윤아.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난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게 아니야. 알아. 그가 말했습니다. 넌 피를 원하지. 걔네가 뼈저리게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제가 정정했습니다. 시장이 나일 때 그 잘난 시장 가치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알려주고 싶어. 도윤이는 40분 뒤 싱글몰트 위스키 한 병과 노트북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검토하고 현재 코드베이스와 대조했죠. 그 반지하에서 제가 짰던 벡터 프로토콜은 여전히 모든 것의 척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API, 호출, 모든 데이터베이스 쿼리, 모든 로그인 요청이 제 코드를 통과했죠. 그들은 제 콘크리트 기초 위에 마천루를 지어놓고선 그 콘크리트가 제 소유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탈색되기 시작할 무렵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단순하고 무자비한 문서였습니다. 라이선스 취소 통지 및 사용, 중지 요청 수신, 버텍스 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지훈 2011년 8월, 12일자 창립자 참여, 계약서 제8.4조에 의거하여 김서연의 사직으로 인해 핵심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한 라이선스가 즉시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해당 지식재산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도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도윤이가 뒤로 기대앉으며 눈을 비볐습니다. 네가 이거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완전 아수라장이 될 거야. 걔네 멘탈 다 터질걸.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그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야.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전달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걔네가 출근하기 전에. 내가 운전할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맑게 깬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느꼈던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했죠. 피로감은 사라지고 차갑게 진동하는 목적의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만에 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조적인 자연재해의 극 자체였습니다. 일하러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오전 6시 45분의 판교 테크노밸리 주차장은 으스스합니다. 젖은 아스팔트가 드넓게 펼쳐져 있고 새벽 배송 트럭 몇 대와 구석에서 자고 있는 보안 순찰차만 빼면 텅 비어 있었죠. 안개 속에서 솟아오른 으리으리한 유리 빌딩은 마치 매끈한 은빛 비석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갓길에 아우디 시동을 켜둔 채 멈췄습니다. 정식으로 송달 안 해도 진짜 괜찮아? 등기 수령증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유리문을 노려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할 거야. 그 자식 의자 위에 올려둘 거라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알았어.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경찰 오면 묵비권 행사해.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쥐었습니다. 안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은 2011년 계약서 사본과 묵직하고 위압감을 주는 도윤의 로펌 로고가 밝힌 내용 증명이 들어있었죠. 저는 아직 사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비활성화를 안 했거든요. IT 보안의 기본 중의 기본. 직원이 퇴사하면 즉시 접근 권한을 차단할 것. 하지만 새로운 주니어 아키텍트 태민이는 퇴사자 처리 스크립트를 어떻게 돌리는지 모를 확률이 농후했고 인사팀 최 실장은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서류를 처리할 테니까요. 그들의 무능함이 곧 제 출입증이었습니다. 측면 출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리더기에 사원증을 대며 숨을 참았습니다. 삐빅, 초록불. 잠금 장치가 찰칵 풀렸습니다. 등신들. 제가 속삭였습니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빌딩은 고요했습니다. 산업용 청소약품과 퀴퀴한 카펫 냄새가 났습니다. 비상구. 불빛이 복도를 따라 길고 소름 끼치는 그림자를 들이왔죠.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에 타이타니코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계단을 통해 임원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유령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3층에 도착하자 회색 카펫이 고급스러운 푹신한 네이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벽에는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한 내 차보다 비싸 보이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사무실을 지나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순종적인 직원들과 비용 절감 조치를 꿈꾸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코너에 있는 사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의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열린 문? 정책이라는 미학을 좋아해서 회사 내에선 절대 문을 잠그지 않았거든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고속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활주로 크기만 한 마호가니 책상, 열선 시트가 깔려있을 법한 허먼 밀러 의자. 저는 책상을 빙 돌아갔습니다. 선반의 노인 사진들을 봤습니다. 정치인들과 악수하는 지훈, 요트를 탄 지훈, 도자기, 인형처럼 생긴 저보다 10살은 어린 새 아내와 찍은 지훈의 사진. 구로동 반지하 사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싸구려 피자를 시켜 먹으며 눈에서 피가 날 때까지 디버깅을 하던 그 밤들의 사진도 없었죠. 그는 그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의 컴퓨터를 봤습니다. 절전 모드였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톡 쳤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비밀번호 힌트.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 몰디브 아니면 아스펜이겠죠. 상관없었습니다. 전 해킹하러 온 게 아니라 퇴거 명령을 내리러 온 거니까요. 의자 한가운데에 서류 봉투를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절대 못 볼 수가 없었죠. 검은색 메쉬 의자 위에 놓인 종이 폭탄 디지털 세상에 남겨진 물리적 물건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모나미 네임펜을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굵고 반듯한 글씨로 2단어를 적었습니다. 시장 가치, 펜 뚜껑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나? 아니, 애도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쏟아부은 12년에 대한 애도. 내가 한때 가졌던 친구에 대한 애도. 하지만 충분한 압력이 가해진 슬픔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분노로 변하기 마련이죠. 잘 있어라, 지훈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푹신한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와 다시 측면 출입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와 매연 냄새가 났지만 제게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차에 다시 탔습니다. 끝났어? 그가 물었습니다.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쩔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지훈이는 보통 모닝커피를 마시며 잘난 척을 하기 위해 7시 15분쯤 출근합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며 제가 말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기다려야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려고 몰래 만들어둔 원격 어드민 앱백도어 툴을 열었습니다. 메인 게이트웨이를 우회하는 거라 공식 로그엔 남지 않죠. 서버 상태 표시 등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녹색. 오래가진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 봉투 안에는 도윤이가 짚어준 아주 작은 디테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창립자의 동의라는 건 단순히 법적인 개념만은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초기 빌드 때 저는 하드코드된 데드맨 스위치를 심어 놓았습니다. 특정 인증 토큰이 필요한 디지털, 악수였죠. 코어 모듈의 라이선스 키를 30일마다 갱신하는 토큰. 이번 달엔 그걸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성기와 연결된 인사팀 DB상 재고용 상태가 활성이 아니게 되면 다음 자동 체크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었죠. 체크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회사가 호박으로 변하기까지 약 50분 남았습니다. 아침 먹을래?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브런치 어때? 제가 말했습니다. 축하하고 싶네. 오전 7시 18분. 저와 도윤이는 길 건너 24시간 브런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텍스 빌딩이 잘 보이면서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적당히 떨어진 곳이었죠. 제 앞에는 크로크무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연봉계약서 사건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폰이징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문자. 누구야? 내 의자에 있는 이 봉투 뭐야? 지훈이었습니다. 제 번호를 지웠더군요. 상처네. 골프장 인맥들 저장하느라 지웠을 수도 있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빵에 시럽을 뿌렸습니다. 오전 7시 24분.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장난해. 김서연? 서명 봤어. 당장 전화 받아. 봉투를 열었군요. 커버레터를 읽었을 겁니다. 지금쯤 굵은 글씨로 적힌 내용 증명을 노려보며 발레 파킹이 늦을 때마다 지어 보이는 특유의 시뻘건 표정을 짓고 있겠죠. 오전 7시 30분 도윤의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한 도윤이가 씩 웃었습니다. 걔네 사내 변호사야. 안 변호사. 로스쿨 동기인데 완전 얍삽한 놈이지. 도윤은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피 말리게 좀 둬야지. 오전 8시 정각. 마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탁 위 노트북을 열고 폰으로 테더링을 연결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시스템 가동 시간을 보여주는 외부용 상태 대시보드를 띄웠습니다. 벡터 스트림 상태, 정상, 지연 시간, CBMS, 베이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기다려봐. 오전 8시 2분, 대시보드가 깜빡였습니다. 지연 시간, 450ms, 경고, 라이선스 확인 대기 중, 시작됐군. 제가 속삭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훤했습니다. 마스터 제어 서버가 방금 인증 DB에 핑을 때렸을 겁니다. 물어봤겠죠. 사용자, 김서연 활성 상태인가? YN이 인사팀 시스템과 연결된 DB를 확인할 겁니다. 퇴사 처리 안 됐네? 그럼 아직 활성 상태잖아? 아니, 데드맨 스위치는 인사팀 데이터랑 연동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제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명령어와 연동되어 있었죠. Verify Integrity, SH라는 커맨드 라인 스크립트, 제 유지보수 루틴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전 그걸 돌리지 않았죠. 서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에러 804, 창립자, 토큰 누락, 조치, 평가판 모드로 전환, 평가판 모드 제한, 최대 연결수 5개, 버텍스, 네트워크스는 4영개의 동시기업 연결을 처리합니다. 오전 8시 5분, 벡터 스트림 상태, 성능 저하, degraded, 에러 연결 거부됨, 제 폰이 터질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태민이의 문자, 서연 책임님 유유 시스템 이상해요. 라이선스 만료라는데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최 실장의 문자,
김서연 씨, 지금 당장 얘기 좀 합시다. 지훈이의 전화. 연속으로 5통. 대시보드를 지켜봤습니다. 노란색이던 바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상태, 치명적 오류, critical failure, 평가판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류회사의 전체 트래픽 병목 현상이 일어나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수준으로 줄어버렸죠. 옥천 허브에 트럭들이 게이트에 발이 묶였습니다. 평택 항구의 물류 창고들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API 호출들이 통통 튕겨나오며 제가 12년 전에 장난으로 하드코딩해둔 메시지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하려면 동전을 넣으세요. Insert coin to continue. 오전 8시 15분. 도윤이가 음성 사서함을 확인했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안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 안 변호사. 지금 비상사태야. 내 클라이언트가 지훈 대표 의자에 폭탄을 던져놓고 갔어. 지금 시스템이 뻗어버렸다고. 당장 다시 켜라고. 해. 이거 공갈 협박이야. 너네 뼈도 못 추리게 소송 걸 거야. 빨리 전화해. 도윤이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공갈 협박? 저작권 행사지? 걔네가 네 IP를 무단 도용하고 있는 거잖아, 서연아. 오전 8시 30분 아수라장이 디지털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버텍스 빌딩 3층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죠. IT 부서의 풍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태민이는 서버를 재부팅해 보려고 키보드를 샷건 치듯 부수고 있겠죠? 하지만 불가능할 겁니다. 소스코드는 잠겼으니까요. 창립자 토큰 없이는 컴파일러가 빌드를 거부할 테니까 그는 엔진룸, 문턱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저는 브런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회하려고 시도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라이선스, 체크를 해킹하려고 들겠지. 할 수 있을까?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실력 있는 애면 일주일이면 하겠지. 근데 걔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코드 복붙이나 하는 코인충이잖아. 그 파일 찾는 데만 3일은 걸릴걸. 오전 8시 45분.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아니라 헬프데스크 직통번호였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한 번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책임님. 제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신입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운됐어요. 전부. 다요? 대시보드에 라이선스 취소라고 떠요. 지훈 대표님은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있고 태민 씨는 쓰레기통에 토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지은?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거기 직원 아니에요. 네? 하지만 고쳐주셔야죠. 클라이언트들이 난리 났어요. 쿠팡에서도 전화 오고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지은 씨, 그거 참 시장 가치에 맞는 문제 같네요. 태민 씨한테 처리하라고 하세요. 태민 씨가 아키텍트잖아요? 태민 씨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 코드가 암호화되어 있대요.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한테 자기 의자나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해결책은 봉투 안에 있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를 쳐다봤습니다. 쿠팡에서 전화 온대. 도윤이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건 시간당 수십억 단위인데. 그러게.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한테는 꽤 비싼 아침이 되겠네. 서버 대시보드는 이제 깜빡임조차 없는 굳건한 핏빛 막대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태, 시스템 오프라인. 순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를 향한 게 아니라 코드에 대한 죄책감이요. 그건 내 자식이었고 제가 방금 발작을 일으키게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곧 연봉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협상할 준비가 됐어. 오전 9시 15분.
지훈의 개인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벨을 3번 울리게 뒀습니다. 1, 2, 3.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연입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세요도 좋은 아침도 없었죠. 그저 날 것 그대로의 패닉이었습니다. 당장 다 시켜. 지금 1분에 4천만 원씩 날아가고 있다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지훈아. 제 목소리는 유리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난 사직했어. 2011년 창립자 참여 계약서에 따라 내 라이선스는 고용 상태를 조건으로 하잖아. 내가 더 이상 직원이 아니니까 라이선스는 취소된 거지. 시스템은 그저 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야. 법? 네가 회사를 사보타주한 거잖아. 바이러스를 심었지. 바이러스가 아니야. 제가 정정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프로토콜이지. 넷플릭스. 구독료 안 내면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가 구독료를 안 낸 거지, 지훈아. 난 구독 끊은 적 없어. 네가 나간 거잖아. 네가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나가라며. 그래서 나갔잖아. 이건 내가 나간 결과고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배경에서 고함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버실에 태양풍이 불어서 그렇다고 변명해. 뭐라도 지어내.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전략을 바꿨더군요. 분노가 가시고 미끌미끌하고 절박한 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12년이나 알았잖아. 우리가 이 회사를 같이 세웠어.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건조한 실수를 터뜨렸습니다. 가족은 자기가 사는 집을 지어준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생판 남한테 연봉 3천만 원을 더 주진 않아. 지훈아.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데 꼬우면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알았어. 맞춰줄게. 1억 5천 줄게. 당장 들어와서 코드 다시 쳐. 5분이면 고칠 수 있잖아. 더 이상 연봉 문제가 아니야. 지훈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오퍼는 어제 오후이 씨 인사팀장이 날 비웃었을 때 이미 만료됐어. 그럼 뭘 원하는데? 1억 6천? 1억 7천. 원하는 금액을 말해.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그거나 막아. 서연아 제발. 도윤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모양으로 아직 숫자 부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 변호사가 그 봉투 안에 조건을 명시해놨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연봉 협상이 아니야. IP 지식재산권. 인수합병건이지. 넌 지금 무단으로 내 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플랫폼을 돌려받고 싶으면 권리를 사야지. 권리를? 아예 사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맺습니다. 계약서엔 공정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 라고 되어 있던데 정확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회사가 파산하는 걸 막아줄 유일한 소프트웨어의 시장 가치는 몹시 비싸지. 이건 협박이야. 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신도림 해장국집에서 네가 사인했잖아, 지훈아. 기억 안 나? 나를 위한 보험이라며. 그건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도 기억해냈습니다. 이제 끊을게, 지훈아. 너희 법무팀한테 도윤이한테 연락하라고 해. 번호는 내용 증명 상단에 있으니까. 소송 목록에 스토킹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다신 직접 전화하지 말고 서연아, 잠깐만. 이러면 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들이받았다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현관 매트였습니다. 오늘 저는 굳게 닫힌 강철문이 된 겁니다. 연봉 맞춰준대.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귀엽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고작 푼 돈으로 요술램프에 진이를 다시 구겨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봐. 얼마를 부르는 게 맞아?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통화하는 동안 메모장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자. 회사연 매출이 대략 500억 정도 되지? 네 플랫폼이 그중 80%를 처리하고 바닥부터 새로 구축하려면 얼마나 걸려? 최소 6개월? 그렇지. 제가 답했습니다. 게다가 걔네한텐 그럴 인재도 없어. 태민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파악하는 데만 2년은 걸릴걸. 그럼 6개월치 손실액이 200억 원. 거기다 기업 신뢰도 박살나고 클라이언트들이 계약 위반으로 소송 걸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48시간 이상 다운되면 회사는 파산이야. 도윤이가 메모장에 적은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우린 40억 원 부른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일시불 매입, 조건. 그리고 네 특허권에 대한 완전한 인정. 40억 원. 상상조차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평생 서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될 돈. 걔네가 그 돈을 낼까? 내야지. 도윤이가 답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 오전 10시 30분. 도윤의 폰이 울렸습니다. 사내 변호사 안 씨였습니다. 도윤아. 안 변호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문서 검토했어. 빈틈없더라. 우리가 시리즈비 투자 받을 때 실사 과정에서 그걸 놓쳤어. 우리가 좆됐네. 알지. 도윤이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미쳐 날뛰고 이사회는 난리 났지? 이거 해결하려면 얼마면 돼? 이메일 확인해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방금 테름만서, 테름시트, 탄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가 바빠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엄청난 스케일 때문에 평범한 세상과 분리된 투명한 버블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시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태, 오프라인, 마지막, 시도. 34, 201회 로그인, 실패. 패닉에 빠져 얻으민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 brute force, 방식으로 찍어 맞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용없을 텐데. 자물쇠는 문에 달린 게 아니라 건물의 기초 콘크리트 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읽고 있네. 이메일, 수신 확인을 보며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눈싸움 시작이네. 버텍스 법무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수락이 아니었습니다. 타협안으로 포장된 협박이었죠. 2011년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무단 코드 사보타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다만 버텍스 네트워크스는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김서연 씨에게 위로금 3억 원 및 시스템 정상화를 조건으로 기존 연봉과 동일한 6개월짜리 컨설팅 계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보타주?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직도 해킹당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네. 그럴 수밖에. 도윤이가 이메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보험사한테 체면치레는 해야 하거든. 자기들이 IP 권리 확보하는 걸 까먹었다고 실토하면 임원배상 책임보험에서 손실, 보전을 안 해주니까 3억 원. 제가 말했습니다. 내 연봉 2년치 넘는 돈이네. 어제였다면 기뻐서 울었을 텐데 오늘은 도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욕적인 금액이지. 걔네가 입고 있는 손해의 1% 수준이니까 그가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회신, 합의한 거절, 사보타주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함. 김서연 씨의 코드는 라이선스 계약대로 정확히 작동 중임. 라이선스가 만료되었을 뿐 IP, 매입 대금은 40억 원이며 시스템 오프라인 상태가 유지될 때마다 매시간 1억 원씩 인상됨. 카운트다운 시작함. 공격적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오후 1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테크 블로그에 기사가 떴습니다.
물류거인 버텍스 네트워크스 시스템 먹통. 해킹인가 내부자 소행인가? 누군가 제보한 게 분명했습니다. 빡친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겠죠.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대표는 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옵니다. 댓글을 스크롤했습니다. 유저 택브로그 19. 딱 봐도 빡친 시스템 관리자 치시네. 제발 IT 인력한테 돈 좀 제대로 줘라 놈들아. 유저 살트디브. 레거시 코드 문서화도 안 해놨나 보네. 비봉 명복을 빈다. 답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빡친 게 아니라 존나 비싼 겁니다. 오후 2시 30분. 제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역 번호는 강남이었습니다. 이사회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쪽.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연입니다. 여자의 목소리, 날카롭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이사회 의장 박명입니다. 지훈의 이모이자 이 회사의 진정한 자금줄. 실세였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개소리 집어치우고 본론만 얘기하죠, 서연 씨. 내 조카 지훈이가 멍청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500억짜리 자산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자산이기 때문이죠, 회장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지훈이는 제 시장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며 그걸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겨우 연봉 인상 때문에 이 사달을 낸 겁니까? 시작은 연봉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엔진은 제 겁니다. 당신들은 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거고요. 엔진을 다시 원하면 돈을 내고 사셔야죠. 우린 당신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법정에 묶어둘 수도 있어요. 돈 한 푼 만져보기 전에 당신은 파산할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서늘한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지금 당장 멈춰 있습니다. 트럭들이 안 움직이면 2시간 뒤엔 쿠팡이 계약을 해지할 겁니다. 가장 큰 클라이언트를 잃겠죠. 이번 분기도 날아갈 거고요. 재수. 없으면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을 텐데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으신가요, 회장님? 침묵. 그녀도 제가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테크업계에서 다운타임은 곧 죽음이니까요. 재판은 몇 년이 걸리지만 서버장에는 며칠이면 회사를 죽입니다. 지훈이가 이건을 망쳤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팽팽해졌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어요. 그는 나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그녀가 말했습니다. 40억 원을 주면 다시 켤 겁니까? 즉시 1초 만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토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IP 전면, 이전 조건으로? 네, 집을 샀으니 열쇠를 드려야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지훈이 이름으로 공식 성명서를 내세요. 이번 서버 마비 사태가 지식재산권 유지에 관한 경영진의 행정적 과실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는 성명서요. 내 이름에 오점을 지우고 싶습니다. 해킹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계약 분쟁이었지.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는 절대 동의 안 할 겁니다. 그 애 커리어는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뭐 대표님이 코딩을 새로 배우셔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1시간만 주시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1억 원 더 오르기 직전이었죠. 도윤이와 저는 카페에서 나와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트럭들은 시동을 끈 채 서 있고 물류 창고는 정막에 휩싸여 있겠죠.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돈을 주느니 다 같이 죽자고 나오면 어떡하지?
아, 쟤네 비합리적인 바보들 아니야. 제 마음을 읽은 듯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들이라고. 수학은 내 편이야. 40억 내는 게 영원 되는 것보다 싸게 먹히니까. 오후 3시 58분. 박 회장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합의서 첨부 파일에는 양도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 4, 0, 0, 0, 그리고 보도자료 초안. 버텍스 네트워크스는 핵심 인프라 라이선스 갱신 과정의 행정적 착오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창립기술 파트너인 김서연 씨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무릎 꿇고 비는 사과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패배 인정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명했어. 도윤이가 맨 아래 찍힌 전자서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입금 대기 중이야. 모니터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숫자가 가짜 같았습니다. 0이 너무 많았죠. 해버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이체 확인하고 열쇠 넘겨줘. 은행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터미널을 띄우고 명령어를 쳤습니다. SSH, ADmin, AT, 벡터스트림 콜프, 비밀번호 MATRKTR, T2023, 아침에 바꿔뒀죠. 터미널이 초록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접근 허가됨. 쿠코토더 실리시십니다. Renew license. Sage token equals Samantha exit. Protocol duration equals permanent. 화면에 텍스트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토큰 검증, 유효함, 코어 모듈 복원 중, 성공, 연결 제한 해제, 성공. 외부 퍼블릭 대시보드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붉은색 바가 깜빡이더니 노란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름답고 견고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상태, 정상 오퍼레이셔널.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12년 동안 꾹 참고 있던 거대한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살아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로펌 사무실에 있던 위스키 2잔을 따랐습니다. 시장 가치를 위하여 그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위하여 제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통장에 돈이 완전히 찍혔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는데 잔고가 마치 전화번호처럼 보인다는 건 정말 기이한 기분입니다. 저는 짐을 마저 챙기러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라고 했죠. 스트레스 볼이나 엉킨 케이블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낡은 머그잔조차도요. 후폭풍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지만 흔히 예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당장 해고되진 않았습니다. 기업 이사회란 본래 느릿느릿 움직이는 짐승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거세당했습니다. 박 회장은 일주일 만에 뉴욕에서 구조조정 전문인 공동 CEO 상업 같은 놈을 데려와 앉혔습니다. 지훈이는 순전히 얼굴 마담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사장실은 유지했지만 권력은 모두 빼앗겼죠. 그는 골프장이나 전전하며 이번 서버다운 사태가 사실 자기가 기획한 스트레스 테스트였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요. 신입 코인충 태민이요? 2주 뒤에 퇴사했습니다. 막 숨이 끊어질 뻔했던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건 NFT나 발행할 줄 아는 녀석에겐 감당하기 벅찬 스트레스였던 모양입니다. 인사팀 최 실장? 그녀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핵폭발에서도 살아남으니까요. 하지만 풍문에 듣기로는 제가 퇴사한 바로 다음 주에 연봉 동결이 기적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군요. 전 직원의 연봉을 15% 일괄 인상해줬답니다. 누가 또 어느 서랍 구석에 잊힌 계약서를 숨겨두고 있을지 몰라 공포에 질렸던 거겠죠. 저요?
저는 클릭 한 번으로 전세 대출금을 전부 갚아버렸습니다. 섹스보다 훨씬 기분 좋더군요. 부모님께 집도 사드렸습니다. 새 차도 뽑았습니다. 포르쉐는 아니고 비 오는 날에도 시동이 잘 걸리는 튼튼한 기아 소렌토로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냥 잤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코딩과 전혀 상관없는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죠. 수근관 증후군은 사라졌고 눈밑 떨림도 멈췄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저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로 제 정체성을 정의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구함에 들어있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가 불만을 제기하자 그들은 망치로 저를 내리쳐 찌그러뜨리려 했죠. 그래서 도구는 아예 그들이 사는 집 자체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많은 혼란을 일으켰죠. 트럭 기사님들은 옥천에서 하루 종일 갇혀 고생했고 클라이언트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깔끔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공정했습니다. 6개월 뒤 링크드인에서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헬프 데스크에서 펑펑 울었던 신입 지은이었습니다. 서현 책임님 안녕하세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책임님이 떠나시고 연봉 인상도 된 뒤로 회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당한 걸 그냥 참고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 방금 연봉 협상에서 승진까지 따냈어요. 책임님 대사를 그대로 써먹었거든요.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나가겠습니다. 라고요. 걔네가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애월 바닷가에 있는 작은 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구적인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거든요. 공기에서는 오존과 절망 대신 소금기와 한라봉, 냄새가 났습니다. 3번의 전생을 산 것 같은 얼굴을 한 바텐더, 사장님이 제 앞으로 칵테일을 슥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특별 서비스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게에서 쏩니다. 뭔가 아주 크게 축하할 일이 있는 표정이시길래 목은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있긴 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은퇴했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장 난 거 고쳐주는 비즈니스에서요. 멋지네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뭘 주로 고치셨는데요? 저는 윙윙거리던 서버실, 깜빡이던 비상등, 사람들의 패닉, 그리고 허먼밀러 의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오류를 하나 고쳤죠. 제가 말했습니다. 가치평가 오류요. 저는 바다를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금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최고급 모니터로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는 색깔이었죠. 저는 더 이상 고인물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서연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100%의 효율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칵테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시장같이. 노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활한 시니어 개발자 여러분, 구독을 눌러 복수의 커피포트가 계속 끓게 해주세요. 당신의 옛 직장 상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당하게 될 겁니다.